여러분,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뭐라고 했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들어가면 정년까지 안정적이야. 이게 우리 부모 세대의 성공 공식이었잖아요. 그런데 2026년 지금 그 공식이 완전히 박살 났습니다. 명문대 졸업장 들고 은행 들어간 사람들 중 상당수가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영업 업무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번역 전공하고 프리랜서로 먹고 살던 사람들은 지금 일거리가 80%나 줄었고요. 대형 약국을 중심으로 자동 조제기 도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AI와 자동화가 이 모든 걸 바꿔버렸어요. 그것도 단 몇 년 만에요. 우리가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직업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현장을 직접 보여드릴게요. 각오하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니까요. 먼저 은행원 얘기부터 해볼까요? 2010년대만 해도 은행은 최고의 직장이었어요. SKY 나와서 은행 입사하면 부모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워 했는지 아시죠? 연봉도 괜찮고 복지도 좋고 뭔가 엘리트라는 이미지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요, 은행 지점수가 계속 줄고 있어요. 2012년 정점 이후 지금까지 2,000회가 넘게 사라졌죠. 가까운 동네 은행 한번 가보세요. 1층에 직원 거의 안 보이고 ATM기만 10대씩 늘어서 있죠. 2층에 올라가면 그나마 창구 직원 몇 명 있는데 그마저도 점점 사라지는 추세예요. 왜 이렇게 됐냐고요? 간단해요. 사람들이 은행에 안 가니까요. 계좌 개설도 앱으로 하고 송금도 앱으로 하고 대출 상담도 화상으로 해요. 굳이 점심시간에 줄 서서 기다릴 이유가 없어진 거죠. 은행 입장에서는 비싼 임대료 내면서 지점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실제로 한 시중은행의 경우 2020년에 하루 평균 고객 방문 수가 지점당 150명이었대요. 그런데 2026년 지금은요, 50명도 안 돼요. 3분의 1 토막 난 거죠. 그나마 오는 사람들도 대부분 노년층이고요. 젊은 사람들은 은행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필요 없으니까요. 그럼 명문대 나와서 입사한 은행원들은 지금 뭐 하냐고요? 과거처럼 창구에서 고객 응대만 하던 시대는 지났어요. 이제는 대출, 보험, 펀드 같은 상품 영업 업무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실적 압박도 과거보다 훨씬 심해졌고요. 실제 은행원의 하루를 들여다보면 더 암담해요. 아침 9시에 출근하면 실적 회의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달 대출 목표 달성률 50%, 보험 가입 건수 부족, 이런 얘기 매일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주말엔 지역 행사 나가서 은행 홍보 부스 운영하기도 해요. 이게 2020년대 초반만 해도 안정적이라고 불렸던 은행원의 현실입니다. 더 웃긴 건 남아있는 지점마저도 디지털 지점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면 직원이 태블릿 들고 앱 사용법 알려주는 게 주 업무예요. 키오스크 관리자 수준이죠. SKY 나와서 키오스크 관리하러 은행 들어온 거예요. 이게 2026년 은행원의 현실입니다. 한 은행원은 이렇게 토로했어요. 입사 면접 때는 금융 전문가가 되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하는 일은 할머니들한테 앱 설치 도와드리고 공동인증서 오류 해결해드리고 ATM 사용법 알려드리는 거예요. 대학에서 경영학, 경제학 배웠는데 이게 맞나 싶어요. 전문성은 사라지고 단순 업무만 남은 겁니다. 게다가 요즘 은행들은 신입 채용도 대폭 줄였어요. 2020년만 해도 주요 시중은행들이 한 해에 수백 명씩 뽑았는데 지금은요, 50명, 100명 단위로 줄었어요. 그나마 뽑는 사람들도 IT 개발자나 데이터 분석가 위주예요. 전통적인 은행원은 이제 필요 없는 겁니다. 물론 본사에서 데이터 분석하고 시스템 개발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잘 나가요. 근데 그건 극소수고요. 대부분의 일반 은행원들은 지금 생존을 걱정하는 상황이에요. 명예퇴직 공고 뜨면 30대, 40대가 줄줄이 손들고 나가는 게 요즘 은행 풍경입니다. 실제로 2025년 한 해 동안 주요 시중은행에서 명예퇴직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수천 명이에요. 그것도 대부분 40대 초중반이에요. 아직 20년은 더 일할 나이인데 회사가 퇴직금 조금 더 얹어준다고 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왜냐고요? 버티고 있어봐야 미래가 없으니까요. 차라리 지금 나가서 다른 길을 찾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도 은행원은 그나마 나아요. 적어도 회사라도 남아있으니까요. 지금부터 할 얘기는 더 무섭습니다. 아예 직업 자체가 사라져버린 사람들 이야기거든요. 번역가 얘기 한번 해볼게요. 2020년대 초반만 해도 괜찮은 직업이었어요. 영어 잘하고 일본어나 중국어 하나 더 하면 프리랜서로 먹고 사는데 문제 없었죠. 웹소설 번역, 유튜브 자막, 게임 현지화, 기업 문서 번역까지 일거리가 꽤 많았거든요.
특히 콘텐츠 번역 시장이 폭발했잖아요.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로 나가고 한국 웹툰이 글로벌 시장 평정하고 그때만 해도 인간 번역가의 감성은 AI가 절대 못 따라온다는 말이 정설처럼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그게 불과 2년에서 3년 전 얘기예요. 2026년 지금은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습니다.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같은 AI들이 번역 품질을 미친 듯이 끌어올렸거든요. 이제는 단순 번역은 물론이고 문맥 파악하고 문화적 뉘앙스까지 반영해서 번역해요. 실제로 웹툰 번역 단가 한번 보세요. 과거 대비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왜냐고요? 웹툰 플랫폼들이 AI 번역 시스템 깔아놨거든요. 한국어로 작품 올리면은 자동으로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로 번역돼서 나가요. 인간 번역가는 그걸 검수만 하면 돼요. 당연히 단가가 폭락할 수밖에 없죠. 네이버 웹툰이나 카카오 페이지 같은 플랫폼 보세요. 2023년만 해도 번역가 수백 명 고용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AI 번역 시스템 하나 깔아놓고 최종 검수자 몇 명만 남겨뒀어요. 일거리는 100분의 1로 줄었는데 번역가 지망생은 여전히 쏟아져 나오니까 경쟁은 더 치열해졌죠. 살아남은 사람들끼리 남은 파이 쪽에 먹는 구도예요. 유튜브 자막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엔 영어 자막 붙이려면 전문 번역가 고용해야 했는데 이제는 유튜브 자체 AI가 실시간으로 자막 생성해줘요. 그것도 100개 언어로요. 정확도가 인간 번역가 수준이에요. 기업 문서 번역도 똑같아요. 과거엔 계약서, 제안서, 보고서 번역하려면 전문 번역 업체에 맡겼어요. 페이지당 몇만 원씩 받고요. 근데 지금은요, 디펠, 팝하고 챗GPT 같은 AI 번역기가 무료로 해줘요.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비싼 돈 주고 번역 맡길 이유가 없어진 거죠. 오타나 어색한 표현만 살짝 고치면 되니까요. 그럼 번역가들은 뭘 하냐고요? 일거리를 찾아 헤매요. 고급 문학 번역이나 법률 번역 같은 틈새 시장으로 몰리는데 그마저도 곧 AI가 장악할 거라는 게 업계 중론입니다. 외국어 능력이 더 이상 돈이 되지 않는 시대가 온 거예요. 한국번역가협회 발표를 보면 더 충격적이에요. 신규 번역 의뢰가 80% 가까이 줄었대요. 남은 일거리도 대부분 AI 번역 후 검수 방식이고요. AI가 초벌 번역 다 해놓으면 번역가는 그걸 살짝 다듬기만 하는 거죠. 번역께서 교정자로 역할이 바뀐 겁니다. 더 문제는 이거예요. 젊은 번역가들이 실력을 쌓을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과거엔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번역하면서 실력이 늘었는데 지금은 AI가 만든 결과물만 고치다 보니 번역 감각을 키울 수가 없어요. 숙련된 전문 번역가도 점점 시장을 떠나고 있고요. 실제로 10년 경력 번역가 한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2020년엔 한 달에 300만 원 벌었는데 지금은 100만 원도 안 돼요. AI 검수만 하다 보니 실력도 안 늘고 그냥 기계 뒤치다꺼리 하는 기분이에요. 전문직으로 인정받던 번역가가 이제는 AI의 보조 역할로 전락한 겁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래도 전문직은 괜찮지 않아요? 의사, 약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자격증이 있으면 안전하잖아요. 글쎄요, 정말 그럴까요? 약사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충격 받으실 겁니다. 약국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 약국이요, 예전이랑 많이 달라졌어요. 물론 아직도 약사 선생님이 직접 약 조제하는 약국이 대부분이지만 대형 병원 앞 약국이나 처방 건수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자동 조제기 도입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대신 뭐가 있냐고요? 자동 조제기가 약 뽑아내고 있어요. 처방 전 스캔하면 기계가 알아서 약 선택하고 개수 세고 포장까지 해줍니다. 약사는 그냥 최종 확인만 하면 돼요. 버튼 누르고 기다리는 게 주 업무가 된 거죠. 더 심각한 건 비대면 진료 시스템이에요. 이제는 집에서 휴대폰으로 의사랑 화상 상담하고 처방전 받아서 약을 택배로 받아요. 약국 갈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특히 만성질환 있는 분들, 고혈압약이나 당뇨약 같은 거 계속 먹어야 하는 사람들은 이제 약국 근처도 안 가요. 여기에 대형 약국 체인의 공세까지 더해졌어요. 올리브영이나 다이소 같은 곳에서 일반 의약품 팔기 시작했고 쿠팡이나 마켓컬리에서는 건강기능식품 할인 판매하죠. 동네 약국 입장에서는 온 오프라인 양쪽에서 다 당하는 겁니다. 가격 경쟁력도 없고 배송 서비스도 못하고 할인도 못하니까 손님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동네 약국들은 어떻게 되냐고요? 장사가 안 되니까 업종 전환을 하는 거예요. 약국인데 약보다 건강기능식품이 더 많아요. 비타민, 홍삼, 프로틴, 다이어트, 보조제까지 완전히 드러그스토어나 편의점처럼 변해가고 있어요. 약사 선생님들이 이제 뭐 하시냐고요? 영양제 추천해드려요. 요즘 피곤하시죠? 이 비타민 드셔보세요. 관절 안 좋으시면은 이거 좋아요. 세일즈맨이 된 거예요. 6년 공부해서 국가고시 통과하고
면허증 받아서 영양제 판매원 하는 겁니다. 실제로 약대생들 사이에서 이런 말 나와요. 차라리 편의점 사장이 낫겠다고요. 농담이 아니에요. 약국 운영하면서 임대료 내고 인건비 내고 자동조제기 리스비 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나마 건강기능식품 팔아서 억지로 버티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볼까요? 요즘 동네 약국 한 달 임대료가 적게는 2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이에요. 거기에 약사 월급, 약품 재고비, 전기세, 수도세까지 더하면 고정비만 한 달에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나가요. 처방전 한 건당 수익은 얼마냐고요? 많아봐야 5천 원에서 1만 원이에요. 하루에 50건 조제해야 겨우 본전이죠. 그래서 약국들이 생존을 위해 뭘 하냐고요?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올인하는 겁니다. 마진율이 처방전보다 훨씬 높거든요. 비타민 한 통 팔면 2만 원에서 3만 원 남아요. 처방전 사건에서 5건 조제하는 것보다 영양제 한 통 파는 게 더 남는 장사죠. 6년 동안 약학 공부한 사람이 영양제 판매에 목을 매는 이유입니다. 더 무서운 건 앞으로예요. 지금도 일부 병원에서는 AI가 처방 검토를 해요. 약물 상호작용 체크하고 복용량 확인하고 부작용 가능성까지 다 분석해줘요. 약사가 하던 일을 AI가 더 정확하고 빠르게 하는 거죠. 실제로 서울의 한 대형 병원은 이미 AI 처방 검토 시스템을 전면 도입했어요. 의사가 처방전 작성하면 AI가 즉시 분석해서 이 약과 저 약은 함께 복용하면 위험합니다. 이 환자는 신장 기능이 약해서 복용량을 줄여야 합니다. 이런 경고를 실시간으로 띄워줘요. 과거엔 약사가 일일이 확인하던 일을 AI 0.1초 만에 처리하는 겁니다. 10년 전만 해도 약대 입학 경쟁률이 하늘을 찔렀어요. 부모들이 자식을 약대에 보내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아시죠? 의대는 못 가도 약대는 가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안정적이고 전문직이고 존경받고 돈도 잘 벌고요. 근데 2026년 지금은요, 약대 지망하는 학생 수가 급격히 줄고 있어요. 왜냐고요? 약사 선배들이 현실을 너무 적나라하게 SNS에 올리니까요. 약사 하지 마라, 차라리 다른 거 해라, 이런 글들이 커뮤니티마다 도배되고 있어요. 실제로 약사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하나 보면 이래요. 약국 개업 5년 차인데 빚만 늘어나요. 임대료랑 인건비 내고 나면 손에 쥐는 게 없어요. 매출은 줄고 고정비는 그대로인데 대형 약국은 영양제 할인 공세로 손님 다 빼가고 이럴 거면 차라리 대기업 다닐 걸 후회됩니다. 6년 공부하고 수천만 원 들여 약국 차린 사람의 현실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전문직 면허증조차 이제는 평생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6년 공부해서 딴 국가 자격증이 휴지 조각 되어가는 시대예요. 은행원, 번역가, 약사 모두 다른 분야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직업들이라는 거죠. 물론 모든 전문직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변호사나 회계사 같은 법조계 전문직은 여전히 굳건합니다. 법률 AI가 발전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인간 전문가의 판단과 경험이 필수적이거든요. 다만 이 분야도 변화의 조짐은 보이고 있어요. AI가 판례 검색이나 문서 작성 같은 반복 업무를 대신하면서 전문가들은 더 높은 수준의 업무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 잘못이냐고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은행원, 번역가, 약사 모두 최선을 다했어요. 그냥 시대가 바뀐 거예요. 기술이 발전한 겁니다. AI와 자동화가 인간이 하던 일을 대체하는 속도가 우리 예상보다 훨씬 빨랐던 거죠. 10년 걸릴 줄 알았던 변화가 3년 만에 왔어요. 문제는 이제부터예요.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뭘 준비해야 할까요? 여전히 좋은 대학 가서 안정적인 직장 들어가는 게 답일까요? 자격증 따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무도 몰라요. 10년 후에 어떤 직업이 살아남을지, 어떤 직업이 사라질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2015년에 2026년에 이 상황을 정확히 예측한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요.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했죠? AI가 발전해도 인간의 감성은 못 따라와. 전문직은 절대 안전해. 자격증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살아. 근데 지금은요. 그 말 다 거짓말이 됐어요. AI는 감성까지 이해하고 전문직도 위협받고 자격증도 더 이상 면죄부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 자녀들한테 뭐라고 말해줘야 할까요? 공부 열심히 해, 좋은 대학 가, 전문직 되라, 이 말들이 아직도 유효할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조언을 해줘야 할까요? 정말 막막한 시대예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암기력과 자격증만으로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해진 매뉴얼대로 반복되는 업무는 전부 AI가 대체할 수 있어요. 그것도 더 빠르고 정확하게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고요? 창의력, 감성, 사람과의 소통,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요. 가장 중요한 건 적응력이에요. 세상이 바뀔 때 빠르게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자기 자신을 계속 업데이트할 수 있는 능력이죠. 실제 사례를 하나 볼까요? 한 40대 은행원은 AI와 데이터 분석을 독학으로 공부했대요. 퇴근 후 매일 2시간씩 온라인 강의 듣고 주말엔 프로젝트 만들고 그렇게 2년을 버티니까 은행 본사에서 데이터 분석팀으로 전환 제의가 왔대요. 지점에서 영업하던 사람이 본사 전문가가 된 거예요. 번역가 중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한 30대 번역가는 AI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배웠대요. AI를 어떻게 활용하면 더 좋은 번역이 나오는지, 어떤 지시를 내려야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지 연구한 거죠. 지금은 대형 플랫폼에서 AI 번역 시스템 고도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대요. 일거리가 없어진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은행원으로 입사했다가 데이터 분석가로 변신한 사람도 있어요. 번역가였다가 AI 프롬프트 엔지니어로 전환한 사람도 있고요. 약사였다가 헬스케어 스타트업 창업한 사람도 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변화를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변신할 수 있었어요? 대답은 간단했어요. 선택지가 없었어요. 변하든지 죽든지 둘 중 하나였으니까요. 절박함이 변화를 만든 겁니다. 편하게 안주할 수 있었다면 아마 그들도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반대로 나는 은행원이야, 나는 번역가야, 나는 약사야 라는 정체성에 갇힌 사람들은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직업이 정체성이 되는 순간 그 직업이 사라지면은 본인도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30년 전 부모님들은 자식들한테 공무원 되라, 은행원 되라 했어요. 20년 전엔 의사, 약사, 변호사 되라고 했죠. 10년 전엔 대기업 정규직만 들어가라고 했고요. 근데 지금은요, 그 어떤 직업도 평생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심지어 전문직 자격증조차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부모 세대가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맞는 조언이었다라는 거죠. 1990년대엔 은행원이 정말 최고의 직업이었어요. 2000년대엔 약사가 정말 안정적이었고요. 근데 세상이 바뀌면서 그 조언도 유효 기간이 끝난 겁니다. 그럼 우리 세대는 다음 세대한테 뭐라고 말해줘야 할까요? AI 시대니까 코딩 배워라. 창의력이 중요하니까 예술해라. 솔직히 그것도 10년 뒤엔 틀린 조언이 될 수 있어요. 우리도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앞으로 10년 뒤엔 또 어떻게 바뀔까요? 지금 우리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직업들도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이게 무섭냐고요? 무서운 게 아니라 현실이에요. 2026년 지금 우리는 거대한 전환기를 지나고 있어요. 과거의 성공 공식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높은 연봉? 이 공식이 깨진 지 오래예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우리가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것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전부 반복 가능한 업무였다라는 겁니다. 은행원은 매뉴얼대로 고객 응대하고, 번역가는 규칙에 따라 단어 옮기고, 약사는 처방전대로 약 조제하죠. 근데 AI는 바로 이런 반복 가능한 업무를 제일 잘해요.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더 싸게요.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규칙이 필요합니다. 그 규칙이 뭔지는 아직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그 규칙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를 거라는 거죠. 다만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앞으로는 평생 직장 같은 건 없어요. 평생 학습만 있을 뿐이죠. 20대에 배운 걸로 60세까지 먹고 사는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30대에도 배우고 40대에도 배우고 50대에도 새로운 걸 익혀야 하는 시대예요. 배움을 멈추는 순간 도태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억하세요. 지금 무너지고 있는 직업들도 한때는 혁신적이었어요. 은행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신기해했죠. 약국이 동네마다 들어섰을 때 편리하다고 좋아했고요. 근데 더 혁신적인 게 나오면서 그것들이 구식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혁신이라고 부르는 것도 10년 뒤엔 구식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혹시 이미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해 봐야 할 문제니까요.